공식적인 비료에 구분해가지고 유기질 비료에는 뭐 어박, 골분, 뭐 우박, 대두박, 뭐 식물성 유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함유해야 될 질소 인상 칼륨의 함량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판매하거나 그 거름의 규격에 맞춰서 그 내가 뭐 판매를 하거나 유통을 해야 될 때 이제 그 함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고요. 재료에. 그래서 이제 미강박, 뭐 야자박, 판박은 미들에서 적합하지 않다. 근데 원료가 지정돼 있고 유해 성분의 위험이 거의 없고 근데 뭐가 됐든 발효가 다 되지 않은 거름은 가스 피해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름들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동물성 단백질, 그 돼지똥, 소똥, 사람똥 이런 것들로 만들 때는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나와서 이제 똥냄새,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냄새가 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식초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이건 발효가 다 됐다고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식물성 단백질이 분해될 때는 산이 발생되기 때문에 막걸리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흑살림이나 이런 데서 식물성 거름을 사셔도 냄새는 이제 식초 냄새, 그것도 발효가 덜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뭐 시간이 되면 같이 만들어 볼 보카시 거름도 원래 보카시 거름, 야스다 보카시를 이렇게 치시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이제 방법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골분이 들어가요. 근데 저랑 나중에 만들게 되면 거기는 골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 식물성이거든요. 거기서도 식초 냄새가 납니다. 예. 그거 알고 계시고, 식초가 냄새가 나도 발효가 다 안 된 거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아까는 생물에서 나온 것들, 그런 거, 이건 이제 뭔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생산활동, 가공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만든 비료들, 이렇게 재료들로 뭐 퇴비, 부숙겨, 재, 분뇨 잔사, 뭐 부엽토, 아미노산 발효, 분산 비료, 건개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기물 함량이 지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해 성분에 대한 함량도 있고, 이제 전동 방식의 구분으로는 거름, 퇴비, 그 다음에 이제 두엄, 이렇게. 거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물을 잘 자라라고 주는 유기물 내지는 무기물까지 포함한 그 영양체의 총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퇴비는 이제 이렇게 유기물을 차곡차곡 쌓아서 부숙시켜서 발효시켜서 만든 걸 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양 개선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도를 좀 교정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토양의 그 물리적인 성분을 좀 개선한다든가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무기 물질들, 돌가루죠. 쉽게 얘기하면. 전부 다 산성을 알칼리성을 아니 중성을 만드는 겁니다. 주로 이제 그 수소를 쫓아내는 용도로 쓰는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고토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영양 성분을 좀 강화시켜주는. 그래서 고토 비료 같은 경우는 그 마늘이나 양파 재배할 때 넣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거 이 고토를 뭐 저도 여러 번 사본 건 아닌데 한 봉지를 사면 안에 이제 황 같은 게 같이 들어가 있어서 예, 영양 성분으로 넣어주기도 하고요. 여기에다 예. 부엽토 같은 것도 토양 개선제 역할을 하지 않나요? 예, 부엽토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꼭 구분이 딱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딱 뭐 구분이 젖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도 많죠. 상자 텃밭 만들기는 안 하시죠. 토양학 할 때 뭐 피트모스나 펄라이트는 안 보셨고, 예. 나중에 이제 유기농 기능사 시험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실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토양 재료거든요. 토양 개선 재료를 이렇게 유리병 안에 놓인 걸 보고 이름을 쓰는 게 있는데, 그걸 위해서도 상토, 우리가 쓰니 모종 만들 때 쓰는 흙 안에 들어있는 재료들, 흙 재료들을 보시면 도움이 돼요. 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토양 개선제 아까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부엽토 같은 경우가 그 우리가 보통 상토를 쓸 때 모종을 낼 때 이렇게 그 흙을 사오면 거기에 고동색 그 푸석푸석한 고동색 흙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피트모스라는 건데 그건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채취를 못 해요. 있지도 않고. 왜냐하면 1000년, 2000년씩 그 탄화된 이끼를 수거해가지고 흙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좁은 땅 덩어리에서 태백산맥 같은 데서 그걸 캐면은 그냥 얼마 안 가서 산이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이건 다 전량 수입품이거든요. 저기 알프스 산맥이나 로키 산맥, 그래서 독일이나 캐나다에서 이제 수입을 하는데 그거 대용품으로 쓸 수 있는 게 부엽토예요.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분하고 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엽토를 그 대신 쓰기도 해요. 저희가 그렇게 사용도 해봤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부엽토를 넣으면 특히 이제 내 밭은 모래끼가 많다. 그러면 이제 부엽토 같은 거를 계속 넣어주면 이제 부식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토양 개선 효과가 있고. 피츠모스는 산도가 굉장히 예, 맞습니다. 예, 아시네요. 피트모스가 3, 4, 5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산성이라는 걸 좀 블루베리 그릴 때 예, 블루베리 그릴 때 키우. 그래서 저기 봄에 블루베리 농장 가면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자기네 쓰고 남은 것들 이제 보관하기 어려울 때 버리려고 이제 싸게 팔기도 하는데. 아니 토양 개선제가 된다 그랬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지금 이제 항상 토양 개선이라고 하면 산도 교정만 생각하시는데 모래흙인데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이 빠져요. 물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물이 빨리 빠지지 않고 잡아두는 게 필요한데 그럴 때도 피트모스를 쓴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부엽토를 쓰게 되면 산도도 좀 낮지 않고 그래서 이제 부엽토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엽토도 팔아요. 이렇게 종이 그 대용량으로 막 트럭으로 팔기도 하고 이렇게 봉지에 넣어서 팔기도 합니다. 근데 좀 재밌죠. 그 산에 굴러다니는 낙엽도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조금 그런데 그 이제 피트모스 대용으로 그렇게 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토 모종 만드는 흙 중에 이제 하얀색 그 덩어리는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펄라이트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돌가루를 뻥튀기 한 건데 그것들은 이제 그 보시면 알겠지만 토양에 그 공기 구멍을 많이 늘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 밭은 오히려 좀 진흙이다. 흙이 많다 그러면 마사토, 그 모래흙을 갖다 붓거나 아니면 그 펄라이트나 버미큘라이트 같은 걸 사다가 많이 넣어주면 그 토양 개량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흙을 사용해서 토양 개량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피트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듯이 이제 산성이 강해서 근데 요즘은 좀 기술이 좋아서 산성 성질을 좀 낮춰가지고 나오는 좀 비싼 제품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그 넣어주면 그건 생물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끼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오래 탄화되면 나중에 미생물들 먹이 역할도 하기는 합니다. 그것도. 그리고 뭐 더 나아가자면 뭐 알아야 될 게 많아요. 그 뭐 피트모스도 입자가 굵으냐 가느냐에 따라서 뭐 표토층에서 채취한 거냐 더 깊은 데서 채취한 거냐 색깔이 검으냐 아니면은 좀 허였냐에 따라서 가격도 틀리고 용도도 틀리고 그런데 그건 이제 나중에 그런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런 게들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왜 거름을 만들어 쓰는 게 좋은가? 뭐 이거는 딱딱 있는데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거름을 만들어 쓰면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우리나라의 좀 그 농업 체계를 좀 욕을 하자면 아직까지 농사에 대한 중요성을 국가에서 충분히 그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사 그 기자재들은 표준 기준이나 이런저런 좀 철저한 검사가 안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름 정도나 몇 가지 정도나 이렇게 그 규격이나 기준이 있고 나머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걸 넣어서 만들었는지 이런 걸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자기가 거름을 만들어서 쓰면 안전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태계 순환을 하는 그런 그
농법을 해서 환경도 지켜지고 안전한 그 거름을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농사 시기를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발효가 다 된 거름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심는다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거름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을 심고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앞에서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저희처럼 이제 완전 발효된 거름을 갖고 있으면 그냥 흙 대신 써요. 그러니까 그냥 거름 바로 주면서 작물을 심기도 하고 작물 심으면서 흙 대신 덮어주기도 합니다. 거름으로. 그러니까 저기 지렁이 분변토나 이런 것처럼 아주 센 게 아닌 이상은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비용도 좀 절약될 수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발효시킬 거름은 어디다 심을지 모르니까 여러 군데 뿌려갖고 뒤집어주고 이런저런 걸 해야 되는데 발효된 거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한 3년 전에 저기 그 아까 하역시인에 그 같이 농사 짓는 분들이 해봤던 건데 거름이 아까워서 배추 모종을 심으면서 배추 모종 심고 그걸 흙으로 안 덮고 거름으로 덮는 방식으로 퇴비로 덮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키웠는데 배추가 아주 많이 크진 않았지만 먹을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름 양이 상당히 이제 그 적게 들어가는 경우죠. 그래서 그 거름이나 이런저런 그 농사 자재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 효과도 있습니다. 예. 이거 이제 초등학교에서 그 뭐 낙엽들하고 이렇게 버려진 것들 갖고 만든 거고요. 예, 이거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게 이제 퇴비를 만들 땐 수분하고 수분 조절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그 재료로는 사실 이제 수분을 흡수하기는 좀 어렵죠. 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재료들, 이건 이제 생조들을 넣으면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모든 그 거름 재료들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해요. 그러면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거름이 땅에 들어갔을 때 장기적으로 토양을 개선해주고 그 땅의 땅심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들의 핵심은 여기 나와 있지만 부식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이나 동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돼서 토양과 섞여 작게 된 유기물이고 이게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많이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토양이 기름지다 안 기름지다를 판단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많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엽이나 일본에서 생태농사 하시는 분들은 가을에 이제 겨울 들어가기 전에 낙엽을 산에서 모아다가 일부러 땅에다 섞어줘요. 그러면 이제 봄이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부식이 돼가지고 푸석푸석해지면서 땅이 이제 좀 따뜻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떼알 구조로 배우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떼알 구조로 해서 물을 보존하거나 거름을 보존하거나 이제 전기 전도도 양이온 교환 역량 등이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양 부식률은 3%가 안 되고 일본은 5%, 해외 비옥토라고 하면 이제 유럽이나 이런 농경 문화가 시작된 지역들 가보면 이제 15% 정도 되는데요.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농사 짓기가 참 어렵고 상대적으로 척박하고, 그래서 이제 곡식 농사가 발달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퇴비 재료별 부식 비율은 12.8 이렇게 되고요. 탄질비 이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시킬 때 양분을 어떤 걸 필요로 하냐면 주로 필요한 게 탄소하고 질소질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탄소질은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고 질소질은 이제 양분으로 써서 개체수를 확대하는 용도로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 탄소질 그래서 적절하게 발효가 잘 되는 비율이 언제냐면은 25에서 30에서 조금 더 쓰면 45까지예요. 그러니까 질소 1일 때 탄소 비율이 25에서 45 요 사이 일 때가 이제 발효가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막 이렇게 우리가 거름 재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뒤섞어 놨는데 얘가 빨리 검은색으로 빨리 냄새도 안 나고 발효가 잘 됐다라는 건 요 탄소하고 질소 비율을 계속 요 비율로 잘 맞춰줬을 때 그럴 때 이제 발효가 잘 되는 겁니다. 여기다 플러스 뭐냐면 수분.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미생물이 사는데 양분, 질소, 탄소, 그 다음에 수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비율을 맞춰주는 거고 수분은 한 6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재료나 그것을 이렇게 주먹으로 꽉 쥐었을 때 물기가 이렇게 스며서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가 60%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질비 그래서 이제 퇴비 재료로 쓸 때 이 탄소 이 비율이 좀 높은 것들이 그 나중에 그 거름을 만들었을 때 그 부식률도 좀 높고 그리고 이제 땅에서 지속되는 그 시간도 좀 길기 때문에 주로 이 탄질비에서 탄소 비율이 높은 것을 좀 쓰라고 얘기하는데 보시면 그래서 이제 톱밥을 좀 권장하기는 해요. 장단점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섞어서 나무 종류에 관계 없나요? 아니요. 그 톱밥은 그러니까 화학 그 약품이 안 들어간 거. 예, 구하기가 좀 만만하진 않아요. 나무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예. 그 발효태비와 썩은 태비.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질률을 잘 맞춰주면 이제 발효가 돼서 그 빨리 거름으로 전환이 되는데 특히 이제 썩은 태비라고 얘기할 땐 질소질이 좀 많을 때, 수분이 많을 때 이제 혐기 발효가 그 많이 됐을 때 이제 썩은 태비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양분의 40% 이상이 유실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주로 혐기성 미생물 중에 그 질소 그 다시 질소를 재결합시키는 미생물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물이 들어서거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던 퇴비들이 막 공기가 부족하게 되면 다시 거기 있던 그 특히 질소 성분이 그 식물이 먹을 수 없는 형태로 다시 결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양분이 40% 이상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특히 질소 성분이. 그 다음에 이제 가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충들 생기고 이제 토양산성화가 가중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퇴비 만들기 조건 아까 말씀드렸죠. 수분, 그 다음에 산소. 요건 이제 호기성이냐 함기성이냐에서 대해서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주로 만드는 거름 중에는 오줌하고 보카시 거름 정도 빼놓고는 대부분 다 호기성 발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온 발효, 저온 발효. 아까 말씀드렸던 보카시 거름은 저온 발효예요. 그래서 30에서 40도씨 정도에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놔두면 이제 발효가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퇴비들은 고온 발효라고 보시면 돼요. 고온이라고 해서 뭐 100도 이게 아니고요. 70도씨 정도까지 이렇게 고온 과정을 한 3회 정도 거친 탄질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25에서 45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온이었다 고온이었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숙성돼서 나오는 거고요. 난각칼슘은 기초과정에서 많이 만들어 보셨죠? 계란 껍질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거름 주는 시기는 토마토는 가운데 윗부분이 까맣게 물러지는 썩은 병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예방을 위해서는 500배로 희석해서 토마토는 다 뽑으셨죠? 지금 안 뽑았을 경우에 이제 지금 좀 주면은 도움이 좀 되고요. 가을 배친 배추와 무도 칼슘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 결구가 시작되는 한 달이 지날 무렵에 이제 사용된다. 그러니까 심고 나서 모종 심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에부터 이제 한 2차례 정도 주시는데요. 그러시면 되고 난각칼슘이 농도가 높거나 이제 자주 사용하면 껍질이 두꺼워져서 두꺼워지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생육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자주 주시는 건 좋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각종 LB는 뭐 굴 조개 껍질을 물에다가 담가놨다가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초에다가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뽑아내서 영양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게 액젓을 물에 500배를 희석하는데 그 짠기가 들어가도 돼요? 짜잖아요. 소금 들어가서 액젓. 액젓이요? 예.
아, 예, 요거는 이제 500배 이상 타가지고, 예. 근데 액젓을 그 이제 생선, 그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에서 나오는 그런 양분을 주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예, 요거는 잘 안 하시죠. 근데 이제 영양제로 이렇게 사용하긴 해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바닷물도 갖다가 영양제로 그 미네랄 성분 주라고 이렇게 바다에 뿌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네랄 부분은 그렇게 크게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전문적으로 그걸 이렇게 농사를 크게 지어가지고 매년 연작을 하거나 아니면 뭐 대단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작물을 생산을 정말 질 높게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 소금물을 줘야 될 경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퇴비 만들기인데요. 그 흙표면을 약간 돋아서 자풀과 나뭇잎 부산물을 썼고 뭐 음식물 그 다음에 두세 번 갈아서 그 다음에 뭐 흙이나 물을 공급해서 천으로 덮어서 주기적으로 뒤집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흙을 약간 이렇게 돋아주는 거는 비가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퇴비 재료를 넣어주게 되면 거기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생물이 거기에 분해 활동을 하면서도 수분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푹 파져 있으면 그 안에 물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물 있는 주변은 그 아까 소위 썩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돋아서 아니면 경사진대는 뭐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돋아서 이렇게 그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탄소질, 그 나뭇잎과 자풀을 깔아주는 이유는 수분 조절용이기도 하고 이제 탄소질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재료에 이제 수분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요 그 수분을 이제 잡아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 탄소질 제공 역할도 해주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인분, 축분, 음식물 찌꺼기를 넣어줄 경우에는 여기다 오줌을 같이 뿌려주고 질소질 성분을 같이 넣어줘야 돼요. 이제 인분이나 축분은 안에 질소 성분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 먹이가 있으니까 그냥 놔둬도 풀하고 섞여서 발효가 되는데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경우는 안에 질소 성분이 있기도 하지만 양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오줌을 좀 수분 넣어줄 때 오줌을 같이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요 양과 요 위에 풀 양은 1:1입니다. 같은 양으로. 그래서 한 그 두세 번을 번갈아서 켜켜이 쌓아 올린다고 하는데 요 양은 보통 이제 발효를 빨리 시키려면은 그 한 사람 키 높이만큼 이렇게 쌓아서 그 발효를 시키라고 해요. 그러면 제 키만큼 해놔도 이제 한 1개월 정도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거짓말처럼 이렇게 허리만큼으로 푹 줄어요. 미생물이 분해시키고 하면서 그 부피가 팍 줄어들어서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발효는 빨리 시킬지 모르지만 힘들어서 오히려 퇴비 작업을 못 하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디더라도 이제 그 부피가 작으면 양이 적으면 그만큼 더 신경을 더 쓰고 더 빨리 더 자주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본인의 힘으로 이렇게 한두 번 뒤집어질 수 있는 양을 좀 적절하게 계산하셔서 그 정도 양으로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허리 밑 정도까지 이렇게 그 최종 부피가 줄었을 때 허리 밑 정도 됐을 때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질률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수분 함량을 한 60% 정도로 맞춰주면 이제 중간에 그 온도가 팍 하고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게 한 2주에서 3주 단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만져보시면 왜 퇴비 만드는 공장 같은 데 가면 김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이제 높이 올라가면 60도, 65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하는 것들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거친 다음에 다 이제 발효가 되면 한 달 정도 이렇게 그 후숙을 시켜서 이제 사용을 하니까 보통은 한 짧게 걸리면 3달, 많이 걸리면 4달 정도 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싸놓고. 근데 이제 그 부피를 적게 해가지고 오줌도 자주 뿌려주고 자주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한 2달 좀 넘어도 이렇게 그
만들어지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꼭 이제 요 거름만으로 그 밑거름을 해서 작물을 키우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보조적으로 쓰겠다고 하면 사실은 꼭 한 4개월까지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발효가 되면 그 농사 짓기 뭐 한두 달 전이나 아니면 이렇게 겨울 들어갈 때 밑거름을 넣어주는 거는 뭐 상관이 없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요. 그러면 질소하고 탄소하고 이게 어느 게 얼마나 부족한지 어떻게 아느냐. 그쵸? 탄질률을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 재료를 쌓아놓고 물을 준 다음에 이제 섞었을 때 수분 함량은 잴 수가 있어요. 그냥 보통 자기가 이렇게 손으로 꼭 짜보면은 아니까. 어쨌든 이렇게 손으로 장갑을 끼시든 하고 이렇게 짜보시면 물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기가 살짝 스며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가 이제 60%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건 맞추면 되고, 그 다음에 탄질률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냥 그대로야. 아직 뭐 며칠 와서 봐도 그대로고 한 달 와서 봐도 그대로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질소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 꼭 맞는 표현은 아닌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생물이 좀 단백질이 많아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먹는 놈들이 막 늘어나야 빨리빨리 먹어 치울 텐데 개체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이제 오줌 같은 거나 이제 아니면 그 뭐 개분이나 아니면 그 사놨던 거름을 좀 넣어서 이렇게 섞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막 섞거나 이제 그러니까 수분이 과하지도 않은데 이제 뭐 좀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좀 상태가 그렇다 하면 그건 이제 또 질소질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수분이 많거나 질소질이 많거나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낙엽이든 뭐 톱밥이든 이런 걸 더 넣어서 이제 그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런 퇴비 만들 땐 넣으시면은 덮으실 때 비닐도 덮으시고 그 천도 덮으셔야 돼요. 햇볕도 들어가면은 안 들어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수분도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잘못 하시는 게 그 철물점 같은 데서 파란색 천막 사면 그게 수분이 안 들어가는 줄 아시는데 그건 수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쓰실 때는 비닐을 꼭 겉이나 안쪽에 한 번 더 덮어 주셔야 되고요. 그 투과가 안 되는, 물이 투과가 안 되는 비닐은 좀 비쌉니다. 예, 그런 것들 확인하셔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퇴비와 혼합 발효 유기질 비료의 차이 이런 것들은 이제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되는데 주로 이제 미강이나 유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그 비싸긴 하는데요. 이런 재료를 갖다가 그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방법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거는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다른 거름들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예. 액비는 이제 주로 그 영양제로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윗거름, 덧거름으로 쓰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깻묵, 그 다음에 콩깍지, 그 다음에 미강, 그 쌀겨, 그 다음에 한약재, 이런 것들을 이제 액체 비료로 쓰실 수가 있죠. 항아리에 물을 3분의 2 넣는다. 요거는 뭐 3분의 1을 넣던 4분의 3을 넣던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부직포나 망사를 넣어서 요 재료 부피의 5배 정도 물을 넣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게 만들 때는 작으면 이제 그거의 5배인 거고 크면은 큰 거의 5배. 를 넣었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여기 돌을 함께 넣고 묶는다예요. 떠오르면은 안 되거든요. 꼭 돌을 넣어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 액비를 만드는 이유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웃거름으로 주니까 빨리빨리 그 짧은 시간 안에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가루로 땅에 주게 되면 그게 이제 땅 속에서 분해되고 분해되고 그다음에 미생물한테 분해돼서 또 물에 녹아서 뿌리에 흡수돼서 또 온몸으로 순환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액체 비료로 만들면 잎하고 몸 전체에 뿌려주게 되니까 잎의 기공을 통해서 수분을 흡수할 때 같이 양분이 흡수돼서 빨리 순환이 될 수 있고 효과가 빨리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액비를 만들어 놓는 용도는 주로 그렇게 그 활용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을에는 오줌 한두 통하고 이 저기 난각칼슘 한 통 정도 갖고 있으면 웃거름은 사실 다른 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모종을 지난주나 이렇게 심으셨으니까 한 9월 한 셋째 주나 넷째 주 된 때부터 이제 그 웃거름을 한 2번 정도 그때부터 주시면 이제 예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오줌 액비를 주시면 예 배추가 크는데 도움이 되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속이 차는 시기가 이제 10월 초 중순 들어가면서 차니까 차기 전에 이제 웃거름을 한번 주시면 수분 관리하고 그러면 이제 속이 좀 잘 차게 되는 겁니다. 오줌 액비 오줌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깻묵 액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돌을 매달아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하고 넣으면 됩니다. 깻묵 액비 만들 때 그 방앗간 가면은 깻묵 그냥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죠. 한 덩어리, 2덩어리, 3덩어리는 그냥 줘요. 기름지 하나 방앗간 가면. 근데 이제 자루로 달라고 하면 뭐 친하면 한 2, 3천 원에 주시기도 하고, 이제 잘 모르면 한 5, 6천 원, 7천 원에 한 자루를 파시는데, 그거 넣으실 때 이제 쌀겨를 구하실 수 있으면 쌀겨를 한 5분의 1 정도를 섞어서 같이 망에다 넣어서 넣으면 인산이 좀 보충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근데 만들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냄새가 엄청 독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옷에 한 방울만 묻어도 밖에 못 돌아다닙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서. 이건 이제 거름을 왜 만들어 쓰는가 하고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숙탭이 고온 발효 속성탭이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잦은 뒤집기하고 수분하고 질소 공급을 계속 해주면서 신경을 썼을 경우 이제 빨리 발효시킬 수 있는 거고요. 복합 발효 비료는 이제 균배양체, 유기질 비료하고 무기질 비료를 혼합해 가지고 하는 것들. 요것의 대표적인 균배양체가 흑살림에서 사신 제 흑살림 퇴비가 이제 균배양체, 유기물도 있고 안에 이제 균도 많이 살려가지고 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균배양체 만들기는 아까 이제 쌀겨 말씀하신 쌀겨, 깻묵, 당밀, 물 이런 것들에 넣어서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쌀겨에 있는 미생물을 유기물들하고 당밀을 섞어줘서 이제 배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섞고 나서 50도씨 이상 올라가면 2주 간격으로 뒤집어서 한 달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톱밥이나 숟가루, 게껍질, 점토류 이런 걸 넣는데, 게껍질은 벌레나 곰팡이를 죽이고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어서 넣어주기도 합니다. 게껍질이나 새우껍질은.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GCM 농법이라고 해서 키틴 젤라틴 농법.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 보시면은 나오는데, 그게 이제 게껍질이나 새우, 이렇게 바닷가에서 게껍질, 키틴질이나 젤라틴질을 분해시키는 미생물을 발효시켜가지고 배양해가지고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벌레의 등껍질이 키틴질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곰팡이의 외피도 그렇대요. 그래서 그걸 뿌려주면은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만들어서요. 예. 물에 요건 이제 이런 껍질을 만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미생물 발효 액비, 그리고 균배양체, 골분, 황산가리, 당밀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 폐기물이거든요. 그쵸? 정육점이나 이런 축산 가게에서 하고 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주워다 갈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퇴비차는 완숙된 퇴비를 이용해서 미생물 넣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이제 조금 번거로운 게 뭐냐면 어항에 공기 넣어주는 것처럼 이 물에다 계속 공기 유리산소 만들어주는 공기 넣어주는 걸 계속 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워서
퇴비차 같은 경우는 예, 좀 만들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뭐 퇴비하고 물을 넣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 보시면 이제 다른 거보다 이제 순환 컴프를 이용해서 발효하거나 이런 좀 장비들이 들어가야 돼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축분 액비, 이건 나중에 자료로 보세요. 이것까지 해보시긴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쵸? 똥 갖다가 뭐 액비를 만드시는 것까지는 뭐. 그 다음에 과일 액비는 예. 이제 요거를 비율로 나누기를 하셔가지고 줄이시면 되는 거예요. 항아리에다 할 때는. 근데 의외로 이것도 내가 해보겠다 하면 아시죠? 구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과일 액비, 이거 과일, 농수산물 시장이나 농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떨 때 전화 와요. 이거 저기 사과하고 귤이고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혹시 저기 밭에다 버려도 되냐고 저희 같은 전화가 와요. 예. 근데 저희 여태까지 안 받았는데 이렇게 주변에 과수원이나 과일 하시는데 알아보시면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이렇게 대량으로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조금 얻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당미를 쓰는 이유는 아시죠? 이게 우리가 그냥 설탕 1kg, 2kg, 5kg 사서 먹을 때는 뭐 설탕값 얼마나 안 하지 그러시겠지만 어때요? 이게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이것도 수십만 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당미를 쓰실 경우에 이제 설탕으로 쓸 경우에는 이게 100kg나 200kg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당미를 쓰기 때문에 이제 10kg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건 뭐 효소 만드는 거랑 사실은 똑같아요. 그 매실액 담는 방법이랑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생선액비도 이제 냄새나서 잘 못 하시는데 이게 아미노산이 많아져서 생선액비가 생선 몸에서 뼈하고 여기 몸에서 나오는 질소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 거름으로는 아주 되게 비싼 거름입니다. 그래서 흑살림 그 홈페이지에도 보시면 그 영양제 중에 아미노산이 제일 비싸요. 요만한 그 500ml 한 통에 5,000원인가 그래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은 예, 뭐 요건 이따가 가져오신 분들 그 조금씩 넣어서 예, 설탕하고 뭐 별거 없는 거 아시죠? 설탕하고 EM 넣어서 드리려고 하고요. 이렇게 증식하면은 이런 모양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청초액비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과일액비랑 똑같은데 밭에서 나오는 풀들 잘 가지런히 쳐서 정돈해가지고 설탕하고 버무려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지나면은 저렇게 해서 설탕은 그 종류에 구분해서 써야 되나요? 아니면 보통은 그 매실 담글 때처럼 갈색 설탕을 쓰라고 하죠. 비싸죠. 네. 드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영양 뭐 몸에 좋다고. 근데 먹을 거 없을 땐 먹는데 그것까지 뭐. 토착미생물은 뭐 여기서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꼬두밥을 해가지고 쥐나 벌레들이 그 밥을 못 먹게 망하고 이런 걸 잘 싸서 산에다가 묻어놓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이렇게 캐보면 거기 이렇게 그 밥에 이제 미생물들이 막 붙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물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액체 영양제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다 작물을 심거나 뭐가 이렇게 자라면 어쨌든 주변에 있는 미생물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얘가 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미생물을 이렇게 배양해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이제 EM 액들도 많이 나눠주시고 하니까 EM 액에도 보통 적게는 뭐 한 20종류, 200종류, 많게는 몇천 종류의 미생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뭐 쓰시기도 하는데 그건 어쨌든 이제 외부에서 온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양해 가지고 이렇게 채집해 가지고요 배양해 갖고 씁니다. 요건 이제 두더지나 뭐 쥐들이 파서 먹을까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신경 쓰는 거고요. 뭐 그렇게 안 하셔도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뭐
하기도 하고요. 예. 저렇게 배양하면 이제 저런 색깔로 이렇게 항아리에서 나옵니다. 예. 여기까지가 좀 만드는 방법들인데 하나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여기는 전문가 과정이시니까 다 아실 텐데 EM이 어디에 좋아요? 이렇게 어느 걸음 그러니까 언제 주면 좋아요? 걸음이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EM이 걸음이 아니진 않겠죠. 안에 이제 어쨌든 미생물들을 넣어주고 그 EM 액 속에도 뭔가 성분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정확하게는 EM은 토양에서 분해자예요. 배우셨겠지만 미생물이잖아요. 유용 미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EM을 뿌려준다는 거는 우리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돕는 조력자를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름을 만드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거름 분해 요소를 가진 아이들은 거름을 만들어주는 아이들을 넣어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틴 젤라틴 미생물 같은 걸 넣어주면 거름 효과도 있지만 벌레를 죽이거나 아니면 그런 데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EM을 왜 수채구멍이나 이런 데 넣어서 냄새 줄일 때도 쓰시잖아요. 그건 이제 암모니아가스 먹는 그 미생물이 이제 그 냄새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M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될 거는 그게 그 자체가 거름이 아니라 그 거름을 만들어주고 어쨌든 토양 생태계를 좀 풍부하게 해주고 또 채소나 식물이 자라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조력자를 넣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름 사실 때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뒤집어서 성분을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통은 소똥, 돼지똥, 닭똥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어떤 거름인 경우는 이제 개분만 넣어서 포장을 해서 파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개분이 좀 많이 들어간 게 있고, 어떤 건 좀 우분이 많이 들어간 게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가격도 좀 다르고, 그리고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셔야 이제 내가 지금 키우고자 하는 채소에 이게 적절한 거름인지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처럼 돼지똥도 그렇고 소똥도 그렇고 이렇게 가져오면 그걸 그냥 밭에다 뿌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귀농하시거나 이제 농사를 좀 넓게 지어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작물 심기 전에는 발효가 안 된 건 뿌리시는 게 안 뿌리시는 게 좋고, 일단 그냥 작물을 안 심을 때 가을이나 겨울 들어갈 때 아주 날씨 추워질 때 이제 넣어서 뒤집어 주셔야 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죽고 이렇게 잘 못 살아서 가을에 넣어 주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알고 계셔야 될 게 개분 같은 경우는 아까 질소 성분이나 인산 성분이 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1년 전에 놨다가 이렇게 삭혀서 쓰는 경우가 아니면 오히려 개분을 바로 쓸 경우에는 그냥 땅 위에다가 이렇게 펼쳐 주시는 게 좋아요. 흙하고 섞는 것보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거름을 흙하고 섞는 건 안에서 이제 빨리 미생물들하고 빨리 접합해서 분해되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거름 성분이 빛하고 닿으면 질소 성분이 휘발성이 생겨서 날아가니까 거름의 효과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섞어주는데, 오히려 개분을 그냥 생으로 가져와서 줘야 될 경우에는 그건 거름 성분이 오히려 너무 세니까 발효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성분들이 토양이나 이제 지하수 오염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냥 땅 위에다가 그냥 깔아서 햇볕을 보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름 상태와 성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이나 사용처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름을 사시면 뒤에서 이렇게 꼭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